지금 시장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 기회도 멀어집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하창원 헤르메스 스탁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자, 일단 뉴욕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두 분을 모셔서 당장 이제 뉴욕 증시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증시는 어떨지 좀 궁금한 것들을 좀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하보노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뉴욕 증시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네. 조금 전에 각도기님께서는 하단 지지선이 좀 무너진 것 같다라고 하는 약간 좀 무서운 말씀도 하셨는데, 하보노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누가 봐도 일단은 분위기는 안 좋죠. 네. 네, 분위기는 안 좋은데 이 상태로 이제 얼마나 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주력 산업군과 결국엔 대외 변수의 그런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조금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완전 구조적으로 무너졌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엔 좀 기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네,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막연히 그냥 떨어졌으니까 살아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5천선 이하로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과거처럼 사이클 때처럼 완전히 무너지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증시의 부양책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완전 바뀌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에너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대외 변수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감은 있겠지만, 어차피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를 많이 받으면서 증설을 하고 이제 공장도 짓고 확대가 되면 거기는 인플레이션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중요한데, 코인 시장이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클래리티 법안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쪽은 지금 계속 외형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로 국채를 조금 만회를 하는 스토리로 넘어가는 이 흐름 자체가 안 깨지면은 제가 봤을 때 구조적인 무너짐이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 만약에 그냥 기술적으로 좀 특정의 중요한 가격이 이탈이 된다거나 아니면 20선이 무너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기술적인 우리 부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장기 추세가 전혀 무너지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 추세가 무너졌다고 무조건 무너졌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공포를 주식 시장을 하면서 느껴야 하는 상황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게 오히려 단기 낙폭이 좀 강하게 된 거에서 하나도 리스크 관리 안 했으면은 조금 이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일부분의 그런 좀 리스크 해지도 해놓으시고 현금을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너무 그렇게까지 지금 겁먹을 단계는 아니지 않을까. 지금 만약에 패닉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월요일에 이제 수급이 최근에 이제 지난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서 선물 누적이 꽤 많이 유지가 됐고, 그 흐름이 유지가 되면서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기관의 금투가 금요일에는 금투가 거의 안 팔아서 마무리가 됐는데 최근 3조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럼 그거 다 나가면 단기 낙폭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너무 공포로 보시지 마시고, 이게 혹시나 단기 낙폭이 좀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좀 기회를 될 수 있을지 그런 내용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뉴욕 증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냥 이것만 마무리를 한번 짚고 대표님한테 넘어갈게요. 뉴욕 증시 지금 조정 구간이 기회로 볼 수도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냥 아무거나 막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쪽이 기회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얘기는 요번에 전쟁으로 빠진 이슈가 해소가 될 때까지 똑같은 답변을 드릴 것 같아요. 기술주를 항상 최우선으로 둬야 됩니다. 기술주? 네. 왜냐하면 실적 발표했을 때도 어닝 서프라이즈나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기술주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지금 기술주예요. 그리고 금리나 금리에 대한 이런 스탠스가 바뀌었을 때도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기술주고요. 현재 지수의 시가총액 상위 부분을 다 차지하는 것도 다 기술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흔들림과 되돌림이 나올 때는 항상 기술주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고, 난 기술주를 너무 싫어. 기술주를 너무 하기 싫다 이러면은 항상 이제 지수랑 믹스를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1부에서 증시각도기님께서는 뉴욕은 미국 증시는 기술적으로 지지선이 무너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변동성은 크겠지만 개인 대기 자금이 많다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기술주 얘기하다가 저는 김 대표님께서 기술적 분석을 또 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지지선을 깼다라고 했는데 그 증시각도기님 말씀이 맞나요? 이 정도면은 한번 하방을 봐야 되는 겁니까? 미국 증시 기준으로요. 기술 들어갑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기술 들어가야죠. 네. 일단 가볍게 해주세요. 네. 미국 정치는 어제 나왔던 게 두 가지가 다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물 옵션 동시에 만기였는데 지금까지 못 보던 물량들이 3월 중 역대 최대입니다. 그것 때문에 빠진 거예요. 일단은요. 아, 네. 그게 더 크다는 게 첫 번째. 네. 근데 의외로 나오는 이제 매크로 변수들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그러면 기술적으로 당연히 뭐 200일선 깨지면 당연히 걱정하는 건 맞죠. 예, 근데 그런 쪽에서 시장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먼저 언더슈팅이 나왔구나라고 생각해서 다시 재조리를 돌릴지 이제 다음 주 초가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몇 가지 지표들이 좀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그런 얘기 드렸어요. 금리 인상 기조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아무리 펀더멘탈이 좋아도 그런 거 있습니다. 금리는 못 버텨요. 네, 금리 변화가 된다든가 아니면 또 시스템 리스크나 금리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조금 여파가 점점 커서 시장이 걱정이 커지는 모습 나오게 되면 그거는 생각보다 폭이 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데 하지만 다음 주 초 가서 아니야 우리 미국 그 정도 아니야 라는 쪽에 대한 체력들을 보여주게 되면 일단은 한국도 좀 견주하겠죠. 그런 약간 여지는 좀 남겨놓고 조금 이따가 내용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그 질문을 먼저 대표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분위기가 어떻고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 증시 분위기는 어떨 건지 그 전망으로 좀 바로 이어가 볼게요. 지금 전쟁도 모르겠는데 뭘 찍으라고 예측을 하라고 그러십니까? 지금 시청자분들이 7,600명이나 들어와 계세요. 얼마나 지금 불안하시면 들어와 계시겠습니까? 솔직히 네. 저도 불안해요. 다 불안하죠. 지금 시장 보는데 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나스닥이 장중에 마이너스 2.7인가? 뭐 거의 그 이상까지 가서 마3은 안 찍었습니다. 마3은. 네네. 그래서 그것을 돌린다라고 봤을 때는 그래도 회복력은 있구나라고는 생각하는데 예, 그렇죠. 근데 어제 보니까 5조 7천억 달러? 네, 이거면 보지 못했던 매물들입니다. 근데 그게 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어제 동향 보다 보니까 빠진 게 기술주, 유틸리티, 부동산, 소비재.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 지금 섹터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소비재도 못 버텨요. 이게 네. 그렇다는 얘기는 금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가 보니까 12월 기대 인플레이션 보게 되면 5.1 이 정도까지 쭉 올라갔고요. 페드워치 아시죠? 네. 여기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금리 인상 확률이 15%까지 올라오기 4월 금리 인상. 4월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도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다 떠나서 무슨 트럼프가 어쩌고 저쩌고 이스라엘 이란 저는 이거 그냥 뉴스만 보고 에휴 그냥 똑같습니다. 저희 느끼는 심정하고. 근데 이게 단기에 끝나느냐 장기에 끝나느냐에 따라서 단기에 끝나는 변화와 장기에 끝나는 변화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쪽에서 뭐 내용들은 특별히 뭐 이런 거 봐봐야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요거 하나만 딱 보시게 되면요. 네. 이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대표님께서 자주 갖고 오는 차트는 아닌데 이게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보통 채권 애널리스트나 이제 매크로 하시는 분들이 주로 갖고 다니는 차트인데 대표님께서 들고 오신 건 제가 자주 못 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의 금리가 심상치 않은 겁니까? 약간 그냥 경계는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쪽에서 한번 네. 갖고 와봤죠. 이거 가지고 저 잘 몰라요 자세한 주의 내용들. 있게 듣겠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그냥 이렇게 보고 이상 없구나라고 하는데 네. 그 추세가 약간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좀 그렇죠. 그래도 우리 열매 의원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 장단기 금리 차에 역전이 나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예. 그냥 단순하게 보게 되면 지난번에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 역전으로 되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이 분위기가 금리 때문에 고생합니다. 금리가 올라갈 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분위기 안 좋고 죽게 빠지죠. 그러다가 이때 코로나19 때 좋았다가 다시 빠졌다랑 똑같죠. 이번에 다시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시장의 노이즈가 어떻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상이 없는데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폭이 많이 좁혀졌어요. 그리고 단기 추세가 약간 이탈이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장단기 금리차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용들을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지표 자체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의 경계감은 일단 매크로 쪽에서의 부담감을 좀 크게 반영하고 있다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금리가 너무 솔직히 많이 튀었습니다 이번에. 근데 그게 결국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작동할지 걱정이 되는 목소리가 좀 크다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호주 먼저 금리 인상이 됐고 이제 캐나다도 다음으로 간다. 두 국가의 특징은 자원이 많은 나라들입니다. 자원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거기서 인플레이션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들어오는 나라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보고 영국이나 ECB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만약에 벌어졌는데 제가 보기엔 연준은 가장 늦게 할 것 같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늦게 할 것 같고 연준은 쉽게 칼을 못 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파월 의장께서 금리 인상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일단 그렇게 딱 접어놓고 갔는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예. 항상 연준은 지난번에도 그랬었잖아요. 그 러우 전쟁 때 공급망에 따른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잡힐 거다. 네. 그래놓고 한 두 달 뒤에 금리 인상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이러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상황들은 조금 금리 차가 역전으로 가려고 하는 기조가 좀 차이가 좀 많이 약간 위축된다. 그래서 이게 좋게 보려면은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했어 이상 없어라고 딱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장은 별 변화 없이 그냥 또 돌아가기 시작할 텐데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게 되면 아무래도 변동성이나 출렁임이 좀 있겠죠. 이거를 좀 염두하고 시장을 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말씀은 지금 전쟁은 누구도 모르는데 네. 어쨌거나 유가나 금리나 이런 지표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좀 안정되기 전까지는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지금까지는 제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었죠. 4조에서 6조 안에 끝날 것이다 생각해서 밀리면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네. 과감하게 매매했다가 이런 지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저 같은 사람도 떨어요. 떤다는 얘기는 일단 공격적으로 저점에서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금은 그러니까 항상 현금은 갖고 다니는데 거기서 좀 조금 더 하락했다고 무조건 사시면 안 되고요. 하락했다는 것보다 뉘앙스나 이런 걸 며칠 더 보고 그다음에 낙폭이 좀 컸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 어정쩡하게 들어가서 빠지니까 무조건 저점 매수 이거랑은 좀 달라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매크로 지표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보고 감안하고 확인하면서 살살 저점 매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보노님께는 환율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수급이 걱정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한 달치 그 수급을 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29조 원 팔았단 말입니다. 네. 근데 환율이 이제 1,500원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더 규모가 커지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환율 스탠스가 1,500원에서 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느냐라고 보면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어차피 1,400원 위에서 계속 움직였고 또 1,400원대 후반에서 움직였는데 물론 이제 1,500원을 일시적으로 찍는 것이 아니라 이 대외 변수가 확장이 되면서 만약에 상당히 길게 이 스토리가 이어지게 되면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지겠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사실 원달러 환율로만 수급이 나간 건 아니어서 뭐 대외 변수가 좀 있었고 또 외국인 현물만 나간 것이 아니라 사실 선물에서도 누적 매도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패시브 수급도 따라간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서 이게 무조건 환율 때문에 빠졌다라고 할 만한 근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1,400원대 후반을 우리가 처음 경험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근에는 워낙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1,500원으로 보지 마시고 1,480원, 90원대에서 몇 프로 올랐나를 보시면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해봐야 그 1, 2% 차이인데 그 1, 2% 차이가 또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고 일시적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것 때문에 외국인 포지션을 다 줄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결국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걸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장기적으로 보면은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 얘기 드렸거든요. 경기 침체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다. 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 얘기를 하면 주식 다 팔아야 돼요. 예,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믿으신다면 주식을 다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정리 다 하고 그다음에 매크로 지표나 이런 거에서 안정적일 때 다시 들어와도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 요거에 따라서 완전 투자 전략이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담감이 있죠.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매크로 지표가 불안하면 당연히 기축통화국에 대한 지위가 강해지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나오면서 달러가 계속 강해질 거면 달러 인덱스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전 달러 인덱스에 대한 그 기준이 뭐 110까지도 올라가서 그 이상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럼 지금보다도 10%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1,600원 가는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을 생각하신다면 환율도 1,500원 딸랑 넘은 것 같다가 두려운 게 아니라 뭐 1,600원도 넘어갈 수 있다. 인덱스가 세지는 걸로 그냥 비교를 해봤을 때는 네. 뭐 당연히 복합적으로 계산돼서 무조건 10%가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뭐 추가적으로 뭐 5%에서 6%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의 수급을 보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수급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저도 떨어졌다고 무조건 사라 이런 스탠스는 아니에요. 네. 당연히 저는 떨어졌다가 돌릴 때 사라고 저는 제 개인 방송에서 항상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떨어질 때 우리가 애초에 이 판을 어디까지 하락을 허용할 건지를 생각을 하려면 이제 우리가 그 판단을 해야 되죠. 이 이슈에 따라서 뭐 미래를 누가 정확하게 알겠어요. 그거 알면 다 뭐 떼부자 되어 있죠. 쉽지 않은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어디까지 가정할 건지에 따라서 최대 하락을 어느 정도까지 나온다는 걸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락이 나왔을 때 내가 전체를 주식으로 보유했을 때 괜찮을지 아니면 뭐 주식으로 50%만 갖고 있을 때 괜찮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직 내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결정하는 게 낫다. 뭐 환율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원래 안 좋았어요. 네. 뭐 갑자기 뭐 1,300원에서 1,500원 온 것도 아니고요. 최근에 계속 안 좋고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전망이 많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환율 때문에 수급이 계속 이탈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도 비슷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냥 일단은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 중에 하나가 국내 주식 뭐 이익 추정치도 올라간다고 하고 하는데 그 외국인은 왜 이렇게 파느냐?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환율도 이렇게 묶어서 여쭤보고 했던 거거든요. 네. 일단 애초에 지금 외국인들은 왜 팔고 있는 겁니까? 물어봐야죠 영어로. 네. 근데 영어가 안 되니까 일단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덜은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는 저 위쪽에서 헤드쿼터라고 하죠 보통. 예, 아태 본부 뭐 이런 쪽에서 야 줄여. 네. 네. 이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금 뺀다고 하는데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온다라고 보는데 그만큼 일단 이 상황을 통해서 가장 취약한 국가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들이 뛰고 그에 따라서 환율 변화도 당연히 환율은 뛸 수밖에 없겠죠. 지금 상황 아무리 지금 현재 우리 매크로 지표는 지금 체력들이 괜찮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보이는 거 당장 그게 환율이 뛰고 있는 걸 보다 보면 자기네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손해 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다음 주는 이만큼 뺄 테니까 준비해. 그럼 그거 맞춰서 정리해서 나가고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슬금슬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거의 또 다시 최저치는 아니고 저점 근처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아까 40. 50 아래. 예, 43연간 요 정도쯤 정확한 그래요?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벌써 거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최악의 경우에 만약에 이제 아까 우리 하부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관련된 변수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반도체 모멘텀 유지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끝날 무렵적인 그들이 또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런 변화. 근데 그게 아마 환율에서 변화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환율이 안정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이고 더 그런 위험들 좀 적다 보니까 거기서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변화가 들어올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런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 네. 그거를 바라보게 되면 아마 이 얘기는 우리 하원님이 좀 이따 반도체 얘기 쫙 하시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잘 들어주시면 돈이 되는 예.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사실 전쟁 때문에 누구도 내일을 다음 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답을 찾고 싶으셔서 이 시간에 들어오셨겠지만 저희가 뭐 다음 주 어떻게 될 거니까 뭐를 사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진행자로서 그냥 오늘 1, 2, 3부 하면서 느낀 이 방향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보자면 아주 좋은 가능성은 그냥 생각보다 전쟁 빨리 끝나고 유가도 여기서 더 안 뛰고 그리고 뭐 물가도 적당히 기어가고 그러면 금리 인상은 원래 올해 말도 안 되는 거였으니까 인하도 크게 기대를 안 했으니 그럼 이제 안정되고 미국은 증시는 모르겠지만 한국 증시는 다시 외국인 돌아오겠지. 네. 이게 좀 좋은 개인 자금도 가능성이겠죠. 많고. 네. 네, 외국인이 29조 원을 파는 동안에도 크게 무너지지 않은 시장이니 오히려 한국인들에게 저가 매수 기회를 줬다. 이러는 게 이제 베스트 케이스인데 그렇죠. 그럼 또 우리가 반대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지금 김민수 대표님 장단기 금리차 보여주셨는데 이 역전될 때 제일 좋지 않은 모양새가 장기 금리는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하는데 단기에는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생길 정도로 단기 국채가 올라가면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29조 원 팔았는데 멈추지 않고 있고 이 이유가 글로벌하게 아시아에서 자금을 빼야 될 정도라면 포트폴리오에 어디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돈 빼고 여기서 돈 빼고 제일 빠른데 아직 제일 좋은 자산을 먼저 빼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좋을 때 우리 거 먼저 뺀 거고 여기서 미국 증시가 한번 증시각도님 출렁하면, 말씀대로 한번 출렁하면 요때는 한 번 더 뺄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로 증시는 변동성이 완전히 열려 있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 증시에서는 여전히 반도체를 보는 게 맞냐 아니면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다른 산업을 찾는 게 나으냐 어느 그렇죠. 쪽이십니까 하보노님? 제가 좀 저는-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동안 다 답정너로 답변을 드릴 텐데 당연히 반도체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명확해요. 우리나라에서 수출입 데이터를 견인하고 있는 산업, 그리고 전체 실적을 캐리하고 있는 산업,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이익 추정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 그리고 현재 높이고 있는 산업, 반도체입니다. 예, 그래서 증시가 계속 가려면 반도체가 절대 끝나면 안 돼요. 네. 저는 뭐 이제 오래전부터 저를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전 반도체가 죽으면 우리나라 증시 랠리 끝난다고 계속 얘기를 네. 해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왜 할 수밖에 없냐면 그럼 반도체가 만약에 안 갔을 때 뭘로 우리나라 지수 밸류를 업할 거예요? 예, 반도체를 시작으로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파생이 되면서 전반적인 밸류를 끌어오는 것이지 그게 만약에 죽어서 삼성이랑 하이닉스 밸류 추정치 떨어지고 시가총액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을 때 과연 그 엄청난 물량과 그 시총을 어떤 산업이 대체를 할 수 있을까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산업이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하보로님 그건 뭔가 당위성에서 접근하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당위성. 네. 글쎄요, 죽어야 넘버가 한다. 아니요, 당위성은 아니고요. 네. 지금 실제로 숫자가 이렇게 찍히잖아요. 국내외로. 실제로 숫자가 받쳐주고 있는 얘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적이 안 찍히는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당위성으로 주장을 하는 게 되는데 현재는 실적이 당장 지난주 이런 기업들의 수치 그리고 마이크론에 대한 전망치만 보시더라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마진율 81%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반도체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금리나 이런 스탠스가 변화가 됐을 때도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결국에는 기술주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있었던 기존 산업의 사이클과 다른 어떠한 새로운 신제품들과 새로운 이런 GPT 같은 이런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말 사이에 그런 것들 뉴스 많이 돌았을 거예요. 그 개인이 이제 뭐 클로드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피아노 같은 거 자식한테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1인용으로 교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래요?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뭐냐면 네. 결국엔 개인의 커스터마이징화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소프트웨어가 커스터마이징화가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프로세스들은 우리 모두가 다 만족하지 않아. 이거는 불편한데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개발 중인 그런 커스터마이징이 돼서 만들어진다면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누가 감당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반도체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전망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랑 그 수치에 대한 부분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결국엔 반도체가 가지 않으면 시장은 어렵다. 그리고 시장의 시가총액 자체도 이제 반도체 쪽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 내용이에요. 패시브 수급은 시가총액 상위부터 쭉 일렬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먼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때, 그리고 반등의 트리거를 만들 때는 결국에는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하신 김에 배드 시나리오까지 또 질문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반도체 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지 못할 만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혹시나 좀 눈에 좀 들어오시는 리스크 요인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마음이죠. 개인들의 마음. 왜냐하면 요거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전쟁 관련 뉴스를 너무 많이 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진짜 뉴스인지 모르겠어서 하버누님이 더 잘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네. 반도체 헬륨이 필요한데 공급망. 지금 카타르 가스전이 공격을 받으면서 헬륨도 공급망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반도체 제작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호르무즈랑 반도체는 상관없어요 했는데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그 전쟁 얘기 끝내시자마자 공급망 얘기를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딱 들었는데 네. 그 이전에도 한번 김민수 대표님이 한번 자료 들고 와서 해주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그게 장기화가 된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병목 현상을 만드는 것이지 이게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지금 현재 반도체에 대한 사용량이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주항공이나 뭐 로봇이나 이런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출연용 AI에 대한 확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그 데이터나 뭐 이런 저장 장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과연 줄어들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전 노라는 거죠. 전쟁이 만약에 3년 5년 가면은 당연히 반도체 산업도 일시적으로 타격이 있겠죠. 하지만 그 부분이 지나고 반격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는 결국엔 그 폭발적인 수요를 다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미 전쟁에서 AI 활용도가 너무나도 중요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정적 리스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군용 관련된 AI 쪽은 더 강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한 나라의 국방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일시적인 병력 현상이 원자재 때문에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장기화가 되면은 좀 영향이 있겠죠. 결국엔 돌고 돌아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봐서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리스크처럼 보이는 변수, 화학 확장 국면이 중단된다거나 네네. 그런 건 없겠습니까?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전처럼 뭔가 이 산업적으로 어떤 이 제품이나 나라가 완전 우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미국과 중국의 어떠한 좀 큰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뉴스를 보시면 중국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던 막 규제도 하고 보안 검사도 하고 막 하는 것들이 미국 외신으로 많이 돌았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엔 이제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미국이 그걸 포기를 할까라는 게 첫 번째고, 미국이 포기를 안 한다고 했을 때 다른 나라들이 이건 포기할까? 그거 포기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 간의 이런 좀 기술을 선도하는 부분에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은 좀 이게 현재 시점에서 바로 이렇게 산업적으로 죽어가는 흐름으로 갈 확률은 좀 낮지 않을까. 다만 이렇게 되기 전에 분명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석가들은 얘기를 하겠죠. 그런 일시적인 변목 형상을 굉장히 그렇죠. 크게 얘기할 것이고, 그다음에 수익성 부분, 왜냐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 단기적으로 이게 수익화를 할 수 있느냐, 너네는 기업인데 이걸 땡겨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노이즈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주가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냥 산업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한동안은 계속 좀 커다라지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가 제 생각입니다. 네. 네. 확실한 또 확신을 심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지금 최근에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이제 국내에서 원전이나 방산 쪽을 많이 담았고, 그리고 개인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담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와 비반도체 어느 쪽이 앞으로도 계속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반도체는 그렇게 좋다는데 왜 팔아요?
그런 거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냥 한국 판다. 그럼 시가총액 1, 2위 쪽부터 팔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고 비반도체가 에너지 쪽들이 요즘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네. 그거는 당연히 이 상황을 통해서 길게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가지 않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단기전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럼 유가가 저희가 생각하듯이 60달러 대 50달러 대 금방 내려올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네. 80달러대에서 일단 멈출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느껴져요. 네. 왜냐면 지금 타격받은 것들이 그거 다시 복구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무슨 유전 그 근처가 만약에 폭격을 받았습니다. 저장 시설이나 폭격을 받았습니다. 그거 다시 만들어 놔야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그 만들어 놓은 게 뭐 밤새서 뚝딱뚝딱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막은 밤에 얼마 마이너스까지 내려간다는데 그런 쪽에 못 하지 않습니까? 기후적인 것도 그렇고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면은 역시나 그 복구 안 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유가도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쉽게는 또 빠르게 못 내려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러면 각국들이 다 이제 에너지에 대한 관심들을 다 높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현상들이 이제 전쟁은 일단 일단락돼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매크로 지표가 조금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에너지 쪽들은 관심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네. 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그렇게 먼저 근데 그런 쪽에서 밸류체인 상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 하게 되면 이렇게 따져봤을 때 일본도 기계 쪽들 괜찮습니다. 기계 장비 쪽들 요즘 이렇게 하락하는 데도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그런 쪽에 대한 관심들이 높은 게 외국인들도 같이 변화가 된다고 봐야겠죠. 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지금 같은 이런 고유가가 계속 이어지고 지금 전망해 주신 대로 전쟁이 끝나도 80달러 선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보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계속 부각을 받을 것인지 네, 그 큰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결국에는 에너지 인프라 산업재 이쪽이 다시 부각을 받는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요거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요. 성장주는 만약에 지금 나오는 매크로 지표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무겁습니다. 다 그러겠죠. 금리가 튀기 시작하는데 성장주에서 지금 당장 뭘 하기에는 안정되고 봐야지 이런 심리가 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약간 위축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뭐 실물자산 에너지 쪽, 뭐 인프라 이런 쪽으로 좀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어제 52주 신고가 종목은 이번 주 보게 되면 버팁니다. 버티고 오히려 신고가 나요. 대표적으로 이거 한번 보실까요? 네, 브레이크웨이브 탱커 쉬핑 ETF라고 하는데 이게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ETF가. 이게 종목으로 들어간 ETF가 아니에요. 이게 중동에서 중국까지 들어가는 운임 선물이 90% 차지하는 ETF입니다. 네. 이렇게 뛰고 있어요. 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중국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얘기를 해줘서 그나마 살았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운임은 뛰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아직까지 시장에서 뭘 보고 있느냐 운임 관련된 여러 가지 쪽에서도 부담 가는 내용들이 더 그러니까 이 사태가 빠르게 끝나지 않겠다는 쪽에 대한 반증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도 지난주 보니까 연기금이 수급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보강을 시키는 거 보니까 그것도 좀 급하게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전력 인프라, LNG 이런 전통 에너지 인프라가 부각을 받는데 단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이 전쟁이 생각보다 조금 조기에 끝나는 정도가 나오고 유가가 고점에서 흔들린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빠집니다. 네. 빠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밀렸을 때 유가가 어느 정도가 해서 버티고 다시 그냥 이게 고점 부분에서 횡보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올라갑니다. 이런 쪽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타이밍을 본다. 그러면은 지금 뭐 보초 형식으로 들어갔다가 좀 추가로 밀렸을 때 들어간다라고 대응하는 것도 괜찮겠죠. 이쪽들은 당분간은 유가 동향들 보면서는 계속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도 그래요. 중동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게 거의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구조다 보니까 그러면 중동에 대한 의존도를 떨어뜨리는 게 첫 번째, 그리고 화석 연료를 또 떨어뜨리는 게 두 번째라고 하게 되면 좀 변화가 되겠죠. 제가 신재생 에너지가 좋다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려고 하는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그것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밀어붙인다는 얘기는 어떻게든 의존도를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내용들이겠죠. 거기다가 LNG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중동 쪽으로만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의 의도가 이거 아닙니까? 우리 거 사가, 우리 거 그쵸. 제일 안전한 LNG 대국이야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조선이 지금 안 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똥질 것 같습니다. 수주 나오게 되면 그런 쪽들이나 또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이제 막 뛰기 시작해요. 그럼 미국도 이제 드디어 리그수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수출 건수를 다시 확대가 이제 막 돌아서려고 하는 움직임 쪽에서 보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밸류체인들, 강관,
피팅 밸브 이런 것들도 같이 움직여서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걸 또 시장은 좀 감안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게 끝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에너지원이든 원자력이든 모든 에너지원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집에까지 아니면 필요한 공장까지 그냥 전선 타고 쭉 오겠습니까? 노노노. 예, 변압기가 필요하죠. 네. 이러면 또 변압기 전력 인프라 쪽들은 당연히 또 수혜를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 흔들리게 되거나 좀 빠지게 되면 사야 될 섹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에너지의 변화를 가지고 대응을 하시게 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두 번째 석유화학 쪽인데요.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해당 품목 쪽에서 예전에 이거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러우 전쟁 때 네. 공급 병목 현상 때문에 그때 화학주들 막 쭉쭉 한번 달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비슷한 쪽에서 뭐 스판덱스나 지금 부타디엔 관련된 그 화학 그 고무 예, 합성 고무죠? 예, 생각이 안 나요. 예, 합성 고무 이런 쪽들이 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먼저 움직이려고 하는 기존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석유화학 쪽들은 언제든지 가격 변화에서 바뀌다 보게 되면 이것도 스터디가 좀 자세하게 필요할 텐데 좀 쉽게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섹터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나마 에너지 쪽들이 대응하시기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보다 보니까 작년에 태양광 풍력 성실치를 집계를 보다 보니까 전년도 비해서 17% 증가했대요. 보조금 많이 줄였고 거기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별로 안 좋아하는 섹터였는데도 글로벌은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태양광보다 풍력이 47% 급증했대요.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지금 이 신규 설치된 재생에너지 가지고 카타르 연간 LNG 수출량의 1.8배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설치량이고 이제 추산 전력량이라고 보지만 제가 여기서 계속 느끼는 거는 그 정도만큼 태양이 계속 비치거나 아니면 만약에 스노우스톰이 왔다. 아니 뭐 네. 무슨 만약에 뭐 기후가 안 좋아졌다. 그럼 바로 효율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감안도 해봐야겠죠. 여기는 계속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야라고 봤는데 바람이 살짝 안 분다. 그러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효율들은? 이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설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하버노님께서 지금 이제 대표님이 설명해주신 내용을 네.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저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네. 그 2차 전지도 충분히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요. 네. 좋을 수 있죠. 그런데 부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네. 이런 후순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전쟁 이런 게 장기화되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고요. 뭐 에너지주 이런 거 그리고 2차 전지 의견도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에너지 쪽에서는 전 인프라 쪽은 적극 동감합니다. 뭐 물론 대부분 전부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전반적으로 다 이제 의견이 너무 좋다라고 일단 첨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에너지 인프라,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안 나왔지만 나올 때마다 강조드리는 산업과 네. 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AI 인프라는 저는 무조건 봐야 되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반도체를 제가 되게 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산업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AI 인프라예요. 그러니까 사실 AI 인프라는 너무 유리한 게 그 지금 말씀해주신 변압기, 뭐 풍력, 원전, 뭐 태양광, 뭐 원전은 말씀 안 해주셨지만 뭐 당연히 안에 들어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슈가 되겠지만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개인의 커스터마이징이 확대가 되면 당연히 소모량이 늘어날 것이고 그걸 돌리기 위해서 이제 에너지 이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주까지 쏴가지고 그 열 처리 부분이 이슈가 되니까 그 우주에서 태양광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엄청나게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에너지 부분, 인프라 쪽은 전쟁 관련돼서도 수혜를 볼 수 있고 또 반도체 산업이 확장이 될 때도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선택한다면 그쪽이 좀 공통 분모로 유리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전쟁이 안 좋을 때도 대체 에너지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들이 AI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가 좋을 때 안 올라가느냐?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그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쟁이 만약에 장기화가 되면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계속적인 압박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뭐 통과가 됐니 안 됐니 이런 속보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노이즈가 좀 있는 상황인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까지의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는 영향이 너네가 많이 받으니 네. 너네가 케어해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파병이나 이런 압박을 또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항상 우리나라를 어떤 부분에서 압박을 할 때
이제 미국이 요청하는 산업군들이 되게 중요해요. 대부분 원전, LNG 프로젝트. 그리고 결국에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만약에 미국이 에너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그쪽으로 보면 이제 LNG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예를 들어 뭐 피팅도 될 수 있겠고 그다음 운반하는 것도 될 수 있겠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내용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협업을 했을 때 어떤 이슈가 나오는 그런 산업군들이 좀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그쪽을 좀 중심으로 보시면은 뭐 트레이딩 재료에서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아까 헬륨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비료도 사실 부족하죠. 네. 알루미늄도 거기에 따라서 가격 올라가죠. 뭐 여러 원자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쪽으로 포커스를 잡으면 너무나도 많은 산업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결국 순환매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포인트로 잡으셔서 뭐 짧고 굵게 하시려면 그런 것도 괜찮고요. 다만 이제 산업매매 쪽으로 보신다면은 저는 뭐 인프라 쪽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인프라의 2차 전지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되는데 네. 그 인프라 쪽에서 2차 전지가 후순위인 게 사실 이제 미국 기업들에서 주목을 받는 게 플런스 에너지 이런 것들이 주목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 블룸 에너지라든지 네. 이렇게 자체적으로 빠르게 생산을 해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쪽으로 먼저 포커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가 부각이 될 때가 되려면 로봇의 상용화가 됐을 때는 명확하게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선순위로 못 올라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너지 쪽으로 이슈가 됐을 때 원전이라든지 뭐 이런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산업적으로. 그래서 그쪽에서는 선순위가 되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설명을 다 들어봤는데 지금 시간에는 아마 이게 한 적당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슈퍼 주총 위크. 네, 이 부분은 이제 대표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주주 환원이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느냐 이건데, 자, 이번 주에 보면 이제 LG전자도 있고 네이버, 고려아연, SK하이닉스, 현대차, SK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의 그런 주주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법 개정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이거 이후에 지금 처음 주총이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올까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별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래요? 네, 지금 다 유가랑 전쟁만 보고 있는데 그 주주총회 뭐 그거 신경 쓸까요? 뭐 환원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화면 나와도 SK 주가 보세요 며칠 전에 일단 나오고 세론식으로 그냥 확 밀어버리는데 그 많은 주식을 소각한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래도 해서 뭐 바로 언제 해서 이게 EPS 상승이 주식 만약에 우리가 보유 자사주를 3차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소각하겠다라고 하게 되긴다고 하더라도 이게 당장 뭐 밸류가 그러니까 EPS가 당연히 올라가는 걸 가지고 시장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내일부터 와 급등 이게 반영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근하게 이 회사의 밸류를 이제 좀 높여줄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거는 천천히 서서히 들어가는 쪽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네. 아마 이번에 주주총회 하면서 그 관련된 얘기 많이 할 거고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저희도 미국식 자본주의 비슷하게 돈 많이 벌면 좀 해야지 우리 주주들한테 뭘 좀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게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그게 트렌드로 알아서 기업들이 가져가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확인되게 되면 돈 남는 거 배당은 뭐 직접적으로 하기 그렇다 그러면 매입하면 이제 소각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과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또 중요한 게 신사업 같아요. 네. 지난 주주총회에서 네. 우리는 앞으로 AI 시대에 이런 식으로 신사업을 좀 추구해서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원래 현대차 맨처음에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라는 쪽에서 변했을 때 그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라고 보게 되면 그런 쪽으로 혹시나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그런 관련된 흐름들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뉴스 나와도 안 움직일 거예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 밸류 주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매크로 때문에 지금 이거 어떻게 돼라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노트에 적어 놓으시고 요런 회사 요거 있네 하고 적어 놓으시고 네. 좀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트에 적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분위기를 봐가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크로나 이런 부분이 좀 안정되면 이 주총에서 나왔던 이슈들이 또 언젠가 또 재부각되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노트에 적어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걸 여쭤볼게요. 지금 3월에 한국의 잠정 수출로 본 투자 아이디어 숫자가 말해주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 어떤 게 있습니까? 진행을 매끄럽게 하셨으면 아까 반도체 얘기할 때 딱 붙이셨었어야죠.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 아유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너무 요즘 전쟁 그 뉴스 제일 많이 보여요 우리 조준혁 앵커님이. 아유 아닙니다. 틀면 나오세요 틀면. 시청률 높은 시간대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전 국민이 알아보시는 우리 앵커님. 네. 그래서 20일까지 한국 잠정 수출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딱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가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구나라는 거를 충분히 아실 텐데 D램 그러니까 멀티칩 패키징이면 HBM이죠 당연히 뭐 30% 20% 이렇게 다 들어오고 있고 SSD는 70%예요. 네. 여기 들어가는 낸드는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겠죠. 이걸 그림만 보시게 되면 그런데 20일짜리다 보니까 10일 더 있다 보니까 보통 근데 10일은 후행적으로 좀 몰리는 경향들이 있죠. 더 좋을 수가 있겠다고 하게 되면 지금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반도체 꺾였다 아니면 뭐 매크로가 뭐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힘들죠. 네. 반도체 D램, HBM이 살짝 흔들리는데 이건 뭐 지금 그거 대기하고 있는 거죠. 네, 다음에 베라 루빈 시리즈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것도 오르긴 오른 건데 그래 보여요. 예, 역시나 이상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SSD 와 뭐 그냥 쭉쭉 뻗네요. 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지금 반도체 이게 지금 수출 금액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량과 가격은 따로 구분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네. 왜 그들은 그렇게 비싸가고 있는데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요는 떨어져야 되죠. 네. 그렇게 나오지 않고 둘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적인 거죠. 지금 가격이 올라도 일단 지금 계획이 어떻게 나오냐면 LTA 장기 공급 계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이번에도 보니까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게 삼성전자한테 원한다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마이크론도 발표한 게 있지 않나요? 지난번에 마이크론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 뉴스도 아니, 마이크론이 할 정도면 삼성전자한테 다 오퍼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거기서 차이가 뭐냐면은 금액, 선수금이 차이가 날 겁니다. 선수금 이 정도까지 많이 주는 사람한테 드리겠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네. 예. 줄을 서시오 이러면서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변화가 또 나오게 됐을 때 그러면 이게 뭘 바꿔버리냐면 반도체가 사이클이라는 거의 관점들을 더 연장시키거나 바꿔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선수금 받고 이제 있는 대로 주고 거기다 이제 계약을 하게 따르겠죠. 뭐 언제마다 바뀐 계약대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공급 과부족, 공급 불량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가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들이 급등하는 게 많이 완화가 되겠죠.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그런 것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서 이제 여기서만 그렇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거기까지 얘기하게 되면 자율주행 FSD 차량한데 메모리 반도체 얼마나 들어간지 아세요? 100개? 개수 아주 역시 전쟁 전국 기자 100개 아니에요? 300기가 들어갑니다. 300개요? 예, 300기가. 300기가. 예. 기가. 예, 네네.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한 대예요. 네. 로봇 한 대에도 비슷한 용량이 들어간대요. 어. 그거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번에 얘기를 했어요. 예. 앞으로 성장하는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가겠다. 그리고 또 미사일에도 메모리 안 들어가는지 아세요? 요즘 미사일은 그냥 이렇게 요격하고 이렇게 슉 날아가려고 보니까 그렇게 나온다. 마지막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라면도 이상이 없습니다. 아. 예, 잘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역시 라면 붉은 반도체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BTS발 하이브 유통주 소비주의 영향 어제 큰 공연이 있었죠. 하보는 이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예상보다는 인원이 조금이었긴 했는데 조금 적었다. 네, 근데 이제 안전상의 그런 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사회적으로 파급력은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슈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뭐 호텔이라든지 뭐 백화점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임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분석들이 나왔었어요. 뭐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과 비교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글로벌 한번 돌면 한 3조 원 나올 것이다. 네, 막 그런 분석들도 많이 나왔고요. 네. 아무래도 영향이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그 흐름이 과연 얼마나 연속성이 있을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이제 단발성으로 지나가는 내용이라고 친다면 데이터가 좋게 나와도 사실은 그냥 지나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변화가 나오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 중국 쪽 데이터가 최근에 매크로 데이터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소비단이 좀 늘어나는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데이터가 나온 다음부터 이제 리포트나 이 관심이 바닥권에서 생기면서 좀 올라오더라고요. 특히나 화장품 쪽이 꽤 세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들로 보면은 특히나 화장품에서 일부 종목은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에 한해서 접근하는 건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BTS 뉴스로 인해서 아마 소비주 전반에 좀 훈풍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지금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뉴스들만 네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대 해석을 했다가는 좀 큰 코가 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일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슈퍼 주총 위크 관련된 부분에다가 소비까지 하면은 뭐 CJ 이런 것들을 한번 틀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로 확장해 보는 건 나쁘지 않은데 결코 주도가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